자, 오늘은 연구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보면은, 저번 시간에는 수학 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했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수학을 활용하여 특정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수학 과제 탐구의 의미이죠.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주변 현상에 관심이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심층 연구를 진행하는 게 바로 수학 과제 탐구가 되겠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의 필요성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평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함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의문점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탐구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느냐. 그러니까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하고 판단해서 올바른 윤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자라는 게 이번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올바른 연구 윤리를 이해한다. 그리고 보고서를 쓴다라는 게 전체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 윤리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생명체를 다룸으로 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뭔지,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하기로 하죠. 자,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먼저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고서 다 만들었다. 우리나라 문화재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이라니 멋지다. 이런 걸 다 발견하다니 대단해. 내가 발견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았어. 어디서 찾았는데 출처가 없는 걸? 출처를 꼭 써야 돼. 자, 이 대화에서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우선 인터넷에서 찾았다, 그 결론을 인터넷에서 도출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고서고 자기의 탐구인데 베꼈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 인터넷 자료나 결론을 쓰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출처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재 속에 숨어있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쓰려고 할 때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활용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의해보자.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을 도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자료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출처를 꼭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윤리가 무엇이냐? 연구 또는 탐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준수해야 하는 윤리가 연구 윤리인데, 즉 연구 과정에서 책임있고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윤리 연구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윤리 연구를 제대로 알기 전에 그럼 위반 형태가 뭐가 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조작을 한다, 베낀다. 우리가 표절한다는 것이 남의 거를 베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인용을 어디서 했는지 쓰지 않았다라는 것과 연구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도 연구 윤리 위반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즉 내가 논문 저자를 표기하는데 아버지가 논문을 썼는데 뭐 아들의 이름을 대신 넣어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일상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죠. 이런 것들이 위반의 형태이다라는 걸 알고 연구 윤리를 접근해 보도록 하죠. 먼저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 좀 볼게요. 데이터 조작은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이 데이터 조작인데, 위조라고 하는 건 뭐냐? 위조 지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가 바로 위조가 되겠습니다. 변조라고 하는 것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공정, 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과정 조작하는 것이 바로 변조라고 하는 거죠. 또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변조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위조와 변조에 대해서 좀 잘 보도록 하죠. 자, 서머리 사건인데요. 이 서머리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피부암을 연구하던 면역학자였어요. 자, 유전적으로 부적합한 피부 조직의 이식을 쉽게 하기 위한 조직 배양 기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흰 지의 이식된 피부 조각을 펠트펜으로 검게 칠했잖아요. 펜으로 검게 칠했다. 이 피부 조각을 흰지에 이식하는 획기적인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가정했다. 검은지의 피부 조각을 흰지에 인식하는 획기적인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가정했다. 검은색으로 칠해놓고, 이것은 무엇에 어떤 조작에 해당할까요? 이건 위조죠, 위조. 검은색지의 피부를 흰지에 이식한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흰지의 피부에 검게 칠해가지고 이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위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 예시를 보죠. 어떤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쭉 써봤는데, 이 데이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를 쓰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패턴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부분이 감소해버렸잖아요.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감소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점이 문제이며 데이터 조작 유형이 뭐냐? 조작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데이터 결과를 바꿔버렸잖아요. 이거 변조입니다. 변조. 변조라고 하는 것은 재료, 장비, 공정, 과정 등을 조작하고 연구 결과를 바꾸는 거라고 했으니까 결과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조작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조작 말고 또 표절이 있었는데, 표절은 뭐 알죠. 베끼는 거예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성과물을 일부 또는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탐구 성과인 것처럼 활용하는 것이 표절이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바로 표절이라고 한다. 자, 이거에서 키포인트는 출처 표시가 없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는 살짝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처 표시가 없다, 인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은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글을 사용했고, 출처 표시 없이 여러 글을 짜집기를 했고,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출처 표시 없이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게 표절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다 어디서 가지고 오면 표절이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표절로 봐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제시하는 표절의 기준은 6개 단어 이상 연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도표, 그림,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을 때 출처가 누락되는 경우, 그리고 연속적으로 2문장 이상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표절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연구 윤리 위반 사례는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인용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이슈로 많이 나왔던 거죠.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데 아버지의 연구를 아들의 이름을 표시를 했다. 이게 바로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된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과를 또 인용 없이 쓰는 경우, 이건 인용의 오류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 윤리를 위반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탐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장을 작성하고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탐구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활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 표시와 함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지식인 창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상에서 그대로 블로그 상에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보고서에 쓸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인용 표시와 출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표절 예방, 올바른 글쓰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 6가지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여러분 보고서 쓸 때 꼭 이 6가지 유의사항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도 이 교재에서도요, 이 올바른 글쓰기에 해당하는 이 6가지가 저자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원전에서 직접 인용하는 경우나 어떤 원서, 어떤 책에서 직접 인용하는 경우나 특정 있는 말 또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본문 중에 인용한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더라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라는 거. 인용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내용이 이런 책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인용문의 길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 있어요. 간혹 여러분 책 읽어보면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무조건 말줄임표를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생략한 부분으로 인해 의미가 바뀌지 않아야 하며 둘째는 이런 표시를 사용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문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덧붙일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뭔가 보강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덧붙일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원의미를 바꾸지 않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고 브래킷을 사용한다. 가로입니다. 가로. 이렇게 가로를 써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 가로를 써서 사용한다든지 이 브래킷을 사용한다. 그리고 상식적 지식은 인용 표기할 필요가 없지만 상식적 지식이 아닐 경우에 출처 표시를 분명히 한다라 했죠.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쓴 이 지식이 상식인지 비상식인지 구별할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그냥 인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것은 상식이니까 쓰지 않더라도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이거 기본적인 상식일 수 있죠. 그렇지만 비상식일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책에서 가져왔다. 인용을 표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또 자료 수집 노트가 정확하지 않아 인용할 부분과 자신의 생각을 잘 구분하지 못해 비고의적 표절을 하게 되는 경우 인용문의 시작과 끝부분에 특수 문자를 붙인다. 그러니까 인용할 부분과 자신의 생각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 지식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 4번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표시를 해가지고 인용문의 시작과 끝부분에 특수 문자를 적어둔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Q르지만 A를 쓸 수 있고 네모를 쓸 수 있고 표기를 해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요새는 자료 검색 이런 것들 워낙 자료가 인터넷에 잘 나와서 그 인터넷 자료들을 우리가 보고서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웹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서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구윤리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그 실험할 때 생명체를 바탕으로 실험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다른 걸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생명윤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대화를 읽고 한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보죠. 섬유유연제와 주방세제에 대한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건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보통 이러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직접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냐라는 거죠. 주방 세제에 들어있는 화학약품 중 어느 것이 인체에 유해한지 알아보기라는 실험 계획을 했다.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동물을 그냥 쓰고 어떤 것이 더 뭐 동물적으로 인체에 유해한지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물고기라든지 사람이 아닌 다른 뭐 동물을 바탕으로 실험하는 것도 이게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겠죠. 뭐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기존의 실험이 진행된 화학 약품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뭐 인체에 좋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죠. 화학 실험을 통해서 인체 실험을 하지 않고 인체 실험은 조금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인체 실험, 동물 실험을 하는데에도 몇 가지 규칙이라든지 방법이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개구리를 해부하고 싶다 해서 개구리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꼭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데 있어서 뭐 최소한의 실험 꼭 필요한다면 최소한의 개체를 통해서 해야 되고, 최소한의 고통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뭐 이러한 법칙들이 있어요.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같이 실험을 할 때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렇게나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사례들 중에 연구 윤리에 어긋난 사례가 있는지 판단해보고 그 이유를 토론해보자. 사례 1번 보도록 하죠. 1번은 자신이 예측한 탐구 결과와 유사한 자료를 찾았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결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인용 문제가 있죠. 인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밝히지 않고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사례 2, 등교 거리와 등교 시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 등교 거리가 멀수록 등교 시간이 길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친구들은 멀어도 등교 시간이 짧더라.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냈어요? 이 학생은 빼버렸어요. 그 결과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변주한 것이다. 데이터 조작을 한 것이다. 그러죠? 자, 사례 3번은 자, 그림을 복사하여 넣었는데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인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례 4번 섬유유연제와 주방세제 아까 얘기한 거죠. 제라드 피쉬를 담은 통에 이걸 넣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제라드 피쉬는 죽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동물 애호가들이 봤을 때 좀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맞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했냐면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를 했죠.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준수해야 되는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연구윤리 위반 유형이었고,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이나 의학 발전에서 어디까지 생명을 취급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게 바로 생명윤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근데 하나의 예시인데요. 예전에 유명한 그 데이터 조작 사건을 바탕으로 그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뭐 쭉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죠. 먼저 이사 과정에서 자기의 연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을 유명하게 해준 자료를 어떻게 소홀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2000년도에는 남자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를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해
국제 특허를 출원했지만 이미 이 사람이 했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표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간 배아 줄기세포 배양을 했는데 생명윤리 문제가 됐다. 난자 실험에서 난자를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왔느냐, 굉장히 인체 유해하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윤리 문제가 또 제기가 됐었고, 줄기세포가 체세포 이식이 아닌 천여생식 방식으로 생성됐다는 가능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작이죠, 조작. 연구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또 이것도 결국 이 사람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줄기세포가 없다라고 이제 만들었다 했는데 없다는 사실이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 환자들의 희망이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절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연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는 안 좋은 결과까지 초래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연구 윤리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학 과제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절차가 있겠느냐를 볼 겁니다. 탐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본다든지 논문을 찾아보는 문헌 연구가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었냐, 연구를 했었냐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과제 탐구 절차는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탐구 방법 및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해서 결과를 정리한다. 이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